프랑스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프랑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일 내 상황보다는 조금 낫지만 독일이 처한 모든 대외적 도전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경제가 독일하고 다른 몇 가지 점을 살펴보면요. 첫째는 제조업 비중이 독일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습니다. 프랑스는 훨씬 더 내수 위주, 네. 서비스 위주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질 때 경제 성장의 하방 효과가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에서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플러스 성장이었고 올해도 플러스 성장인데 독일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프랑스 경제도 똑같은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요. 공급망 교란에 있어서는 프랑스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죠. 어쨌든 프랑스도 수출을 해야 되는 경제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거,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는 똑같이 프랑스 기업에도 어렵게 작용해서 프랑스에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출 우리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신규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프랑스 경제의 이제 하방, 프랑스 경제를 이제 누르는 그런 효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프랑스에서 실업률이 7% 중반대인데 실업률이 뭐 유럽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의 여지가 지금 있어요. 그럼 이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구매력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내수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 비해서는 조금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직면한 전반적인 도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프랑스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독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대략 한 64%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는 한 44%여서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에너지 충격으로부터는 독일에 비해서 좀 나은 처지죠. 뭐 이런 것들이 프랑스 경제가 독일에 비해서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유럽에서 농산품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사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프랑스다라고 네. 할 정도로 농산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은 하죠. 그 정도는 이제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프랑스가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시 이제 활황이 되면은 그때는 프랑스보다 독일 경제가 더 좋은 여건에 이제 있게 될 겁니다. 프랑스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프랑스 경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독일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 중반 정도 가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물가가 독일과 프랑스가 일단 유럽 전체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국가의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더 이제 다시 이제 좋아지게 될 거고요. 기업의 대출, 기업의 신규 투자 이런 것도 늘어나면서 그때 프랑스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영국 경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영국 경제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장률 보면은 뭐 연간 0.5% 정도 성장률 나오는 건데 그건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 때 굉장히 충격이 컸다가 그로부터 이제 반등을 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면서 물가 충격에 굉장히 많이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물가 상승률 보면 높을 때는 뭐 14% 막 이렇게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리고 뭐 주요국 중에서 보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영국이 이렇게 물가에 취약한 이유가 첫째는 식품이라던가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식품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에너지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에 좀 반영되는 정도가 좀 높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거는 인건비 상승인데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아닙니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중동부 유럽으로부터 많은 노동자가 영국에 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국의 임금을 약간 낮춰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인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고금리 이렇게 고물가 상황에 상응해서 이제 영란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유럽 중앙은행보다
더 올렸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영국 정부도 다른 국가와 달리 긴축 정책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양쪽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 살아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결국은 물가가 낮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가를 낮추기 위한 미세 정책들을 펼칠 수밖에 없고 영국은 올해 말에 총선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런 총선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영국 경제가 이렇게 위기를 맞은 건 브렉시트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브렉시트 결정을 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 영국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원래 브렉시트 일어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영국 경제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까지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가 뭐 올라가고 이러지만 그 자체가 뭐 거시경제적으로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있으면서 영국 경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의 거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이 됐고요. 브렉시트가 여기에 더 거둔 거죠. 사실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중동부 유럽에서 이제 새로운 이민들이 와줌으로써 영국의 인건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륙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자, 특히 식료품 같은 것들을 이제 장벽 없이 쉽게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조금씩 차질이 계속 있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영국 경제를 조금씩 어렵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들이 런던에서 많이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유럽 대륙으로 이제 옮기면서 영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영국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럽 경제 다 안 좋고 다 주가도 안 좋고 뭐 그랬던 시절에도 그리스 혼자 계속 잘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스 경제가 성장률 자체면으로 보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 훨씬 높고요. 그리고 최근 유럽 전체 차원에서부터도 고성장률을 기대하고 고성장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GDP의 30% 이상이 깎여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우리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가 굉장히 고강도의 구조개혁을 했고요. 여러 가지 뭐 세금 제도, 그다음 복지 정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임금을 굉장히 많이 깎았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임금 수준은 그리스의 2009년, 10년 임금보다 20% 이상 낮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렇게 임금이 낮은 상황이니까 결국 다시 이제 투자가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됐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 정치가 일단 안정적으로 되고요.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의 금융권,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에 그리스가 기초 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요.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항상 GDP 대비 몇 % 얘기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분모인 GDP가 증가하니까 채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70%대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이대로 쭉 가면은 앞으로 한 2, 3년 후에는 140%대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입장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데도 좀 더 유리한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리스 정부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그리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남부의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피그스라 그래갖고 위기를 만들었던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피그스라고 할 때 이제 언론에서 나온 용어이긴 한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에서 이제 독일, 프랑스 다음에 이제 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제 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뭐 성장률 자체는 낮습니다만 뭐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정부도 사실 약 2년 전에 이제 집권했을 때는 극우파 출신의 총리가 등장을 해서 우려를 했는데 네네. 정치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네.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적인데 포르투갈은 한 2주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이제 좌파 정부에서 극우 정당이 포함하는 중도 우파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연정을 구성해야 정부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포르투갈도 조만간 이제 정치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거처럼 이제 유럽의 남부를 중심으로 위기가 제기되는 시기는 지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뭐 남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돌아오면 그 전쟁에 관한 실마리가 보여야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다시 위를 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 경제는 그럼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올해가 저점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금리가 또 내려가면서 투자 여건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25년이 돼도 유럽 경제는 제 생각에는 2% 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 1% 중반 성장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제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중간점 정도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이제 고점을 향해 나아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변수는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이런 대외적 불안 요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경제에 뭔가 성장 모멘텀을 더 주는가 아니면 밑으로 끌어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